안녕하십니까. 월간 부동산의 진행을 맡은 박성규입니다. 새해가 밝아도 부동산 시장의 한파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시장의 찬바람을 피하지 못하는 곳, 대표적으로 분양시장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새해 벽두부터 전매 제한 규제 해제와 실거주 의무 폐지 등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며 시장 분위기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월간 부동산에서는 새해 초부터 발표된 일산 부동산 대책과 함께 적게는 수십 채, 많게는 천여 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며 전세 사기를 저질러 전세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빌라왕 사태, 그리고 새해 첫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한국은행의 결정에 대한 배경까지 다양한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 권혁중 시사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책 대거 발표, 침체 장기화 대비일까입니다. 자, 올 들어 첫 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 지역이 해제됐습니다. 자, 평론가님, 네네. 그 주된 내용,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 나서의 어떤 시장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 시장 분위기는 과거와 다르게, 그러니까 규제가 있기 전과 다르게 좀 많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큰 변화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제가 시장에서 실제 참여해서 봤을 때는 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강남 3구와 이제 용산구 빼고 조정 대상 지역, 뭐 규제 지역 다 풀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세금 문제도 확실하게 다 풀리게 되고, 특히 이제 규제 지역 다음에 이제 있었던 이제 정단계약, 한마디로 이제는 둔촌주공이죠. 네. 둔촌주공의 분위기를 봤을 때 확실히 좀 변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규제 지역이 있었을 때는 야, 정단계약, 그러니까 계약률이 한 40에서 50% 나오지 않을까? 좀 그것도 지금 불안불안했었는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한 20%포인트 정도로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는 정당 계약률을 봤더니 한 60에서 70% 이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선방을 했다, 우려보다. 그런 거 봤을 때 시장의 참여자들 어느 정도 분위기는 좀 감지된다, 변화된 분위기는 감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실제 뭐 둔촌주공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이게 규제 완화 다음에 둔촌주공의 계약률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규제 지역을 풀어준 것이 결국에는 둔촌주공 살리기에 나선 것은 아니냐. 예.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은 사실 이제 금융권 살리기, 뭐 그 전까지는 건설사 살리기도 있겠지만은 일단 건설사가 부실해지면 금융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래도 이제는 좀 깊게 보고 금융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부실화되지 않도록 아마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올까라는 것도 또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가 또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을 봤을 때 과거와 사뭇 다른 분위기가 이번 연도에 연출되고, 생각보다 너무 빨리 규제를 풀어준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당황하신 분도 굉장히 좀 많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 규제 완화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나오면서 네. 시장 분위기가 그러면 반등하는 어떤 분위기가 감지가 되나요? 완벽하게 뭐 반등했다를 보기보다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번 연도는 좀 힘들다라고 했던 생각들이 이번 연도에 생각보다 빠르게 일상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를 좀 높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기대 심리를 좀 높여놨다라고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교수님, 그럼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 완화 대책을 지금 계속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주된 이유가 또 뭐라고 보시는지, 또 해제 지역에서 대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김천중도 얘기했지만은 84 같은 경우에는 그 9억이 넘다 보니까 12억이 넘다 보니까 대출이 안 나왔었는데, 이런 대출에 대한 어떤 폭도 굉장히 커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제 대책에서 보면은 대출 규제만 보면은 뭐 거의 다 풀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투기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15억 이상이 되면은 대출이 안 되고, 그다음 뭐 20%에서 50% 정도까지 대출이 낮았어요, 가격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50%로 대출이 통일이 되고, 근데 규제 지역에서 대부분 해제됐기 때문에 대출이 이제 LTV 70%가 다 나온다는 얘기죠. 뭐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뭐 80%까지 나오고. 규제는 뭐 대출에 대한 부분의 규제는 이제 다 풀렸다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단지 이제 저는 아까 이제 권혁중 평론가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좀 다른데, 둔촌주공이 이제 미계약이 30%예요. 강남에서 둔촌주공이면은 그래도 완전한 강남은 아니지만, 강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미계약률이 30%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상황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대출 규제 뭐 이런 거 다주택자에 대한 뭐 대출 규제라든가 모든 규제를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미계약률이 30%다. 그것도 이제 강남. 이거는 이게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굉장한 거죠. 그럼 추가적으로 뭐 철산 주공 13단지라든가 지금 그런 데도 보면 제가 보기엔 계약률이 절반 이하로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아까 평론가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시장이 이제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좀 반등되고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 주위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겠구나.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추가 대책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구만 이제 풀어주는 거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도 이제 요건이 있잖아요. 그 요건이 이미 해당되는 지역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도 보면은 이미 대부분 다 이제 그 기준에 다 미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하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도 이제 이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풀어질 겁니다. 단계적으로. 그렇다 보면은 결국 강남, 서초, 송파 세 개만 남은 거예요. 모든 규제는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로 간 겁니다. 아무것도 규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지금 두 분의 얘기를 이제 초반부터 좀 갈려요. 네네네. 지금 우리 권혁준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 심리에 반등이 있었다. 수요 심리, 네네. 기대 심리로. 근데 우리 그 김유당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 준천중공 말씀하신 대로 70%가 처음에는 우리 풀어주면서 한 90%까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었지만 70% 정도, 한 1,400가구 정도가 지금 미분양 상태고 그 상태라고 하게 되면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보시는데 어차피 대책이 나온 거를 가지고는 어떻게 대바꿀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대책이 나온 상태에서 완화 대책이 지금 나온 상태에서 가장 그 대책 중에서 가장 크게 시장에 영향 줄 거는 뭐 어떤 거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취득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1주택자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취득세라든지 뭐 양도세 중과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또 준천주공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이제 전매 제한이 이제는 1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사실 빠르면은 내년 초에도 사실 이게 분양권 거래가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사실 볼 수가 있겠고 실거주 2년 의무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거 전세 놓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그럼 전세 끼고 또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했을 때 가장 크게 또 바뀌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중도금 대출이 12억 원 사실 묶여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됩니다. 그러면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사실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못 들어갔었는데 이거 자금 부족해도 또 들어가신 분들 있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이제 프리미엄, 피 받고 피를 고려하고 이제 들어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묶였던 이런 대출 정책들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특히 제 주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어느 정도 돈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얘기가 또 달라졌어요, 과거에. 그러면은 지금 묶였던 부분들이 풀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한번 기대 심리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반등이 일어난다. 이제 고금리 상태는 이번 연도에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 금리의 압박 때문에 뭐 부동산 시장이 뭐 반전된다라고 표현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분위기가 이제는 기대 심리가 확실히 좀 높아지는 거는 과거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뭐 계약률 말씀하셨는데 사실 90%는 제가 봐도 무리였고요.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과도하게 시장의 건설업이라든지 참여자들이 생각했던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40에서 50%였거든요. 이게 규제 완화되기 전에는. 근데 규제 완화되고 나서 뭐 한 20%포인트 정도 오를 거라고 이제는 규제 완화 전에 제가 뭐 연합뉴스나 이런 데 나와서 얘기했었는데 진짜 계약률이 한 60에서 70%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좀 반전됐다고 보거든요. 예, 오히려 기대 심리가 좀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수님, 그러면 우리 일산 부동산 대책 완화 대책 중에서 가장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 제도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 부분도 있고 뭐 청약제도도 변했고 대출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단은 10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좀 풀어줬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풀어줬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영향이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대출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예, 이제 은행은 지금 계속 올리려고 그러고 정부에서는 그만 올려라 압박을 하고 있어서 올해 그래도 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지금 대출 금리 수준에서 조금 오르거나 아마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대출 금리가 꺾이는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한데 제가 보기엔 빨라도 올해 말까지는 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올해 말 내년 초 정도 되면 이제 금리가 이제 서서히 이제 내려간다라는 것을 이제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인지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이제 그 영향을 좀 줄 것 같고 지금 정부 정책을 보면은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하고 다주택자, 특히 다주택자에게 집을 좀 더 사라 이러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집을 사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으로서 내놓은 거지. 정부가 지금 완화 정책을 내놓을 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이것이 반전해서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고 정책을 좀 내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두 분의 의견에 일정 부분 제가 동의를 하는데 저도 이제 제 방송을 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참 많이 궁금해서 물어봤던 게 뭐였냐면 장이 4구역 네네. 그리고 그렇죠, 장이 둔촌 주공 그렇죠. 네. 어디를 내 점수로 갈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이번에 13 부동산 대책 완화책이 나오면서 실거주 거주 의무가 폐지됐고 네.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이 완화되면서 완화됐죠.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분양권을 살리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분양권이 과열됐을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에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맹점에서도 두 분의 의견에서 제가 좀 초점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완화책 등으로 인해서 네. 지금 둔촌주공이 70%까지 갔고 예비 당첨자에서 90% 가고 주축으로 가서 완판된다고 하면 그럼 다른 신규 단지들 앞으로 있을 신규 단지들의 분양률, 계약률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분양 시장을 본다 그러면 과거와 다르게 저는 지역의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장이사구역도 마찬가지고 둔촌주공도 인서울이에요. 그것도 뭐 강남 옆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계약률이 70% 나왔다는 거 봤을 때는 맞으면 뭐 완화되기 전까지는 잘 나왔지만은 그래서 지역의 의미는 저는 없다 보고 사실 분양 가격이 더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다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둔촌주공이 사실 다른 길동 헬테지 같은 부분보다 좀 높은 건 맞습니다. 분양 가격이 굉장히 좀 높게 평가될 건 맞지만은 일단은 분양 가격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장이사구역 같은 경우에 계약률이 굉장히 낮았던 게 너무 비싸고 제가 봤을 때도 위치 따져 보기도 그렇고 가격이 분양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잘 계약률이 나오지 않았던 거고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그냥 분양가가 좀 높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선방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연 분양가가 건설사가 어떻게 책정하느냐, 조합원들이 이 분양가를 일반 분양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하냐에 따라서 아마 분위기가 이제 향후 분양 시장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고분양가가 맞는데,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건설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사실 이제는 매크로 환경을 본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제가 봤을 때도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건설사는 녹여낼 거란 말이에요. 이제 건설 원가에.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분양 가격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은 저는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특히 아시겠지만 이번에 정부가 이제 미분양 대설을 막기 위해서 건설사의 미분양을 사주겠다 LH에서 이런 발표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건설사 살리기에 나섰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 고분양가 상태는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 평론가가 얘기했던 입지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분양가에다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반대해요. 반대요? 앞으로는 이제 입지입니다, 무조건. 네, 그래서 입지라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서 입지라는 것은 결국은 주택 가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가격이 제일 비싼 지역이 입지가 가장 좋은 지역이고, 그다음 이제 가격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주택 가격이 고가 지역들이 몇 군데 있어요. 강남, 그다음 용산, 그다음 마포 쪽이라든가 그런 몇 개 지역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분양가가 좀 다소 비싸더라도 이제 그런 지역들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1년 정도에 한 20-30%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 시장, 주택 가격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이제 저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지방 중소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재작년의 가격을 회복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가격이 떨어진다. 일본과 비슷한 추세로 가고, 두 번째는 이제 가격이 이제 반등을 할 겁니다. 올해 말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등을 할 것이다. 그러나 전 고점을 넘길 수 없는 지역이 상당 대부분일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전고점 가까이 가서 전고점을 다시 또 돌파할 수 있는 지역들, 굉장히 소수 지역인데, 그것이 뭐 강남이라든가 우리가 투기적으로 좀 현재 묶여 있는 지역들 중에 이제 그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굉장히 일부가 그렇게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앞으로는 물론 지금 현재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싸다 그래서 분양이 일시적으로는 잘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지역만 앞으로는 살아남는다. 그래서 저는 가격보다는 입지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다. 첫 번째 주제를 놓고 이제 두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상반된 의견을 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규제 완화책에 의해서 거래가 살아나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약간씩 반등하는 지역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은 데드캣 바운스, 하락장에서의 일시적인 반등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네. 또 금리가 2월달, 4월달 가서 정점 찍고 내려가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여건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시장을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금리의 압박, 지금 뭐 대출금리 같은 게 6%, 7%에서 서민들이 사실 접근할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뭐 대출을 받아서 뭐 주택시장에 실소자 빼고 투자 상품으로 보겠다라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이고, 그럼 지금의 정부의 대책은 사실 건설사 살려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금융권 부실해진 걸 막기 위해서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정책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누가 움직일 수밖에 없냐면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시장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화 정책을 내오는 것이고, 근데 돈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시장이 뭐냐? 서울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대 심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뭐 이게 뭐 아파트 가격이 막 폭등한다, 다시 오른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규제 완화 전보다 기대 심리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많이 바뀌었다. 누구에게? 돈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런 수요자들에서 이제 투자 상품으로서 보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기대 심리가 높아졌다는 게 일시적인 반등입니까? 아니면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겁니까? 저는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근데 다만 여기서 조건이 만들어지면은 돈 있는 사람들에게, 다주택자들에게, 자금이 있는 그렇죠. 사람들에게. 자금이 충분히 자기의 자금이 소화할 수 있고 시장을 기다렸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통화량이 많이 풀린 상태고, 이게 한국은행으로 돌아온 돈이 별거 없습니다. 지금 다 통장으로 싸들거나 아니면 지금 장롱속에 묵혀둔 돈이 있어요. 이런 돈이 사실 환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들어오실 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 뭐 중대세, 취득세라든지 취득세 8% 아닙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완화됐잖아요. 이번에 또 조정대상성 풀리면서. 그것도 풀렸죠. 양도세 중과도 풀렸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실수요자 중심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여력이 있으신 분들, 다주택자 중심으로 시장에 어느 정도 규제 완화에서 풀려서 아마 이런 분들 중심으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분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은 지방 부동산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예. 지금 금리 상태로 간다 그러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이 힘들면 지방은 망한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거는 맞는 얘기 같고요. 자, 첫 번째 이슈로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내용과 시장 반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세입자 올리는 빌라왕 사태, 전세 시장 향방은입니다. 주택의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자, 빌라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도 있고요. 네. 또 제2의 빌라왕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빌라왕 사태, 어떤 피해 사례가 지금 현재까지 있나요? 저는 이제 언론에서 자꾸 빌라왕 하는데요. 빌라왕이라는 표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왜 왕입니까? 사기꾼이지. 아무튼 간에 뭐 언론에서 이제는 빌라왕이라 하니까 지금도 이제 빌라왕이라고 칭하겠는데, 일단 사실 이 빌라왕 사건을 본다 그러면 사실 공통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규 빌라 중심이었고요. 그다음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비슷한 이런
부분이었죠. 근데 이런 데가 어디 많이 있느냐? 이제 화곡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사실 화곡동부터 시작해요. 예. 그리고 중심 인물이 김 씨, 돌아가신 김 씨가 문제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조 씨의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조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는 부동산 업을 하고 계셨다가 이제 바지 사장 강 씨가 찾아옵니다. 일용직 노동자셨는데 투자하고 싶다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공인중개사 조 씨가 하나 방법 알려줍니다. 예, 바로 무자본 갭 투자죠. 한번 자기 자본 들이지 않고 말 그대로 이제 시세가 비슷한 매매가와 그다음에 전세가가 비슷한. 명의만 넘기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데를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걸 찾아다니는 게 결국에는 신규 빌라밖에 없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매매가를 다 알아요. 근데 신규 빌라 같은 경우는 신규 빌라다 보니까 깨끗하죠. 근데 이제 거래 내역이 없다 보니까 이게 시세가 어딘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공인중개사 조 씨의 말을 믿고 이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바지 사장 강 씨도 구속이 됐지만은 이분이 사실 그렇게 해서 무자본 갭 투자를 들어가서 많은 피해 사례가 또 양성됐고, 근데 빌라왕 김 씨는 뭐냐? 이 공인중개사 조 씨 밑에서 일했던 보조원이었습니다. 중개보조원이었거든요. 이분이 따로 나와서 했던 게 사실 천 몇 채를 사실 이렇게 빌라 전세 사기를 했던 거죠. 이게 바로 이제는 빌라왕 김모 씨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 결국에는 사회초년생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 가격 다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왜냐하면 사실 조세채권 우선주례가 있습니다. 내가 봤더니 이분이 또 공통점이 뭐냐면 국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밀린 게, 체납된 게. 그러면 조세채권 우선주의 때문에 뭐 경매에 들어가도 당연히 이제 내 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국세가, 그러면 내가 고스란히 또 돌려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양성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네. 어쩌면 지금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부도나 기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네. 서울보증에다가 보증보험을 들어서 임대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그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지금 보게 되게 되면은 2020년 8월부터 지금 신규 임차권에서 네. 진행을 했고요. 이전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8월 13일 이후부터 체결된 건에 대해서는 이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그럼 이제 미가입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그 주택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에 대한 미가입건들에 의해서 피해 사례 영향 얼마나 지금 끼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2020년 8월 17일 날 법이 개정이 돼서 1년 유예 기간을 뒀어요. 그래서 2021년 8월 18일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원천적으로 돌려줄 수 있게 이제 보증보험을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사고 난 것들이 다 그 이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전혀 들지 않은 물건들이 제가 보기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길은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근데 시청자분들이 알아야 될 게, 또 세입자들은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또 들어요. 뭐 허그라든가 서울 신용보증이라든가. 이건 뭐냐면 세입자가 특히 이제 은행 대출 같은 거 받을 때 이제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 본인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내가 이제 보증보험을 뭐 허그에 들면은 그거를 이제 보증금을 집주인이 주든 안 주든 띄어먹든 내가 받고 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든 사례는 지금 나온 사례 중에 제가 보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중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드신 분들이 꽤 있어요. 예,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참 웃겨요, 정부가. 이거는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이런 사고가 나면은 이제 그 허그나 이제 신용보증회사가 이제 집주인하고 이제 집주인하고 이제 그 어떤 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걸 이제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전세금 보증금은 먼저 지급을 하는 관계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 빌라왕인가 저든지 뭔지 그분이 이제 뭐 돌아가셔가지고 소유자가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송의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그는 이거 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부가 빨리 이거를 좀 특별한 케이스로 해서 이사 가실 분들은 어떻게 보면 누가 되든 간에 허그는 전세보증금을 줘야 돼요. 보증보험을 든 사람에게 무조건 줘야 되고, 세입자한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소송을 해서 받아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다. 구상권 청구를 못 하니까 지금 지급을 중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좀 어떻게든 풀어야 될 것 같고, 뭐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뭘 해주겠다 하는데 이게 사실 이게 민사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정부가 할 수 있겠지만 법이 할 수 있겠지만 이 민사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를 안 지켰을 경우에는 네. 거기에 따른 분명한 벌칙과 벌금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자, 임대사업자의 의무 가입을 안 할 경우에 네네. 뭐 걸러지는 장치나 또 규제, 벌금 등 어떤 제도가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법이 이제 2020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1년 유예를 뒀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임대사업자분들에게는 이제 1년 유예를 줘서 사실적으로 21년도 8월부터 이제는 의무가입이 생긴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임대사업자 의무가입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의무가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일단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 10%를 과태료를 내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단속 주체가 바로 이제는 지자체라는 게 문제예요. 실제 이번에 김모 씨, 돌아가신 빌라왕 김모 씨 같은 경우는 화곡동에서 전세 사기를 많이 했잖아요. 결국엔 그 시발점이 화곡동이었기 때문에. 그럼 강서구청에서 과태료를 내렸느냐? 51채가 의무 등록 안 했거든 말이에요. 임대 등록을.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 기한 이후에 의무적인 의무가 있었지만 그렇죠. 안 했다. 예, 51채 같은 경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내린 적이 없어요. 그 부랴부랴 사건 터지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 나서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유는 그래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실 체크를 못했다라는 게 이유겠지만은 사실 지자체 단속이다 보니까 이게 좀 한계가 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미비했다라고 보고 저는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자, 일부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임대인의 의무 가입이 안 됐을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자료를 보게 되면은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한 주택의 54%가 깡통주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금액은 보증금이 이만큼인데 가격은 떨어지고, 그 중에 우리 얘기했던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가 79%에 달한다고 맞아요.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제2의 빌라왕을 막겠다고 해서 허구에서 깡통주택에 대한 전세 대출의 보증 한도를 낮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보험을 들었어도 보증금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어떤 보완책 정말 없을까요? 이건 뭐 실제적으로 이거 뭐 일단은 보증보험은 전세금 전액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허가 나중에 뭐 그걸 뭐 한도를 낮춘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 이제 주택 가격 대비로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봐서 이제 비율을 낮추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1억짜리가 막 7천만 원까지 전세를 허락을 했다면 이제는 뭐 6천만 원, 5천만 원까지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증을. 그리고 나머지 그럼 2천만 원은 어떻게 하냐? 세입자가 책임지라는 얘기.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이 불거지는 게 이제 첫째로 보면은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이제 우선 이 세입자들의 의식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큰 어떻게 보면 전세 자금이 전 재산이잖아요. 그게 다 내 돈이냐? 일본은 또 대출이에요. 그럼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전세 계약을 하는데 그냥 중개사 말만 듣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적정한지 또 등기부상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엄밀하게 체크를 하는데 작년인가 아마 원희룡 장관이 그런 대책을 내놨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적정 전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말만 해놓고 지금 뭐 거의 뭐 작년 얘기인데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좀 지식이 없는 이 세입자들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을 손쉽게 알 수 있는. 예를 신축 빌라다. 그러면 여기가 이런 거는 되게 뭐 전세가 뭐 1억이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억 5천 달라 그런다. 그럼 이거 사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크게 할 게 없어요. 지금 뭐 빌라왕 사기 당하신 분들에게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정부가 해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국세 문제가 항상 문제가 돼요. 세입자는 국세를 연락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작년에 원희룡 장관이 이거를 바꿔보겠다. 그리고 이제 전세 계약을 하고 바로 가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네. 그래서 선순위 이제 뺏기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그러한 사항들을 은행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 세입자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국세가 이제 미납을 하면 국세가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죠. 그죠? 현재.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이게 이제 집 가진 사람 문제면 집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전세 세입자들에게는 국세가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보다 먼저 우선권이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좀 손질해서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먼저 이제 선순위가 있으면은 세입자는 그냥 보증금을 보호를 받는 이러한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정보 제공, 임대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좀 손쉽게 그쵸, 예, 열람할 예. 수 있는 좀 제도가 좀 구축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네.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그러면 전세 시장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네. 우리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뭐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관리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특히 이제는 법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좀 나서줘야 되는데 지금 하나의 법이 좀 발의된 상태긴 합니다. 뭐 통과된 건 아닌데 그게 뭐냐면은 세금을 고의로 이제는 뭐 탄류하거나 아니면은 갚지 못하는 임대 사업자 같은 등록을 말소하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으로 이제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국세가 계속 미납된다 이러면 그냥 임대사업자 종료시키는 이런 법이 이제 발의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는 입법 활동을 통해서 뭔가 규제할 수 있는 관리 감독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국회가 좀 나서야 될 일이고 그래서 또 행정으로 처리하는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세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뭐 교수님 말씀점도 동의하는데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교육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사실 외국 같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부터 금융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런 교육이 안 돼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가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전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들어가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전세 세입자의 문제는 전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정부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세입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는 그 교육을 등한시했던 금융교육을 등한시했던 우리나라의 그 정부 교육 시스템의 문제이지 사실 뭐 영세 사시는 분들 서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먹고 살기에 바빠서 뭐 전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내가 뭐 보증금을 가입해야 되고 이런 거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더 나서서 이런 전세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 그다음에 적극적인 교육, 금융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 내용에서도 우리 교수님께서는 일단은 개인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좀 더 확실하게 좀 들어가야 되고 예. 계약을 할 때 대신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좀 더 정보 제공할 수 있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평론가께서는 개인의 어떤 그 서민들의 어떤 정보 입수는 쉽지 않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확실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전세 가격은 계속 gun두박질을 치고 있어요. 정부의 전세 가격 대책 과연 어떤 게 있을 수 있고 과연 효율성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저는 이런 전월세 가격 얘기할 때 보면 마음 답답해요. 오르면 올라서 걱정이고 이제는 떨어지니까 떨어진다고 걱정해요. 임대차보호 3법 나올 때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이게 다 세입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서 전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대부분 했어요. 저는 아니다.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좀 한 6개월 동안 애를 먹었어요. 이게 지금 임대차보호 3법이 되면서 전세 시장 굉장히 안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학년제가 3년이에요. 근데 이제 2년, 4년 할 수 있어요. 이 전세 가격을 왜 집주인이 마음대로 올려받았냐? 2년, 1, 2학년 다니면 절대 3학년 때 이사를 못 가요. 그러니까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끌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4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올려? 그러면 이제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왜? 애가 이제 학교를 그때 대비해서 졸업하고 이미 고등학교 뭐 대학을 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러한 임대차 3법이 자리 잡아가면서 전세에 대한 이제 수요 공급이라는 것이 집주인 마음대로 전세 가격을 올리고 이런 시장이 안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집값이 한 1년 동안 20, 30%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전세 가격은 제가 보기엔 그 이상 떨어지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걱정인지.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왜 걱정이냐면 집주인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네, 집주인들을.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기존의 전세를 살던 분들이 이제 겹쳐진다는 거예요. 깡통 그게 깡통 전세가 된다.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이 깡통 전세를 없애려고 어떻게 전세값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올려요? 아니면 집값을 부양해서 올려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깡통 전세 부분은 이게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깡통 전세가 되는 거고 다시 오르면 이제 깡통 전세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전세 가격에 대한 대책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 그리고 저는 해서도 안 된다. 이 전월세 가격은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전세 가격이 좀 이렇게 지금 굉장히 급락하니까 이거를 인위적으로 무슨 뭘 내놓을 법도 없겠지만 이것을 부양시킨다? 아니 우리 돈 없는 우리 세입자들이 싸게 집 없는 분들이 전세에 사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때 그걸 못해서 정권이 바뀔 정도가 됐잖아요. 그죠? 집값 오르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사실 이 집값 문제 때문에 사실 탄생한 정부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사실 보수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돼가는 상황이잖아요. 별로 한 것도 없지만.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정부가 받아들여야지. 요것을 뭐 일부 전문가들이 대책을 내놔야 된다. 그럼 전세값을 또 올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집값 문제랑 전월세 가격이랑은 완전히 다른 정책의 영역이다라고 봐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자, 우리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분들이 계시죠. 전세자금 대출이나 뭐 보증금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 뭐 그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 지금 주담대 대출도 굉장히 높은 금리지만은 전세자금 대출도 거의 뭐 7%, 8%대까지 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까지도 대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서민인데 그분들을 위한 어떤 대출의 금리를 조정시킬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 자, 제가 아까 박근혜 정부 때 참 집값이 어느 정도 잡히고 전월세 가격도 안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무너뜨린 게 빚내서 집 사라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굉장히 저렴하게 막 받아가고 싶은 대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마음대로 올린 거예요. 저는 전세 대출 금리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 게 오히려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왜? 집주인도 알거든요. 저 사람이 전세가를 올리고 싶어도 거기에 들어올 전세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자기 돈으로 전세 사는 사람이 없어요. 상당 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잖아요. 오른 만약에 전세값을 올려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입자들이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올려줘 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되고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세입자에 대해서 어떤 금리 부담은 좀 줄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부가 또 괜히 전세자금 대출을 정말 편하게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집주인은 분명히 전세금을 올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 때 가장 실패한 게 그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전세 시장에 대한 접근은 좀 정부가 정책적으로 잘해야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슈에서는 그래도 두 분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많이 일치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전세 사기 빌라왕 사태와 전세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1년 만에 꺾인 코픽스, 오르는 기준금리와 떨어지는 대출금리입니다. 자, 지난달 1월 17일부터 은행들의 주담대 변동금리가 새롭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오르는 기준금리와 떨어지는 대출금리. 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일단 지금 기준금리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네. 대출금리가 반전이 좀 일어났어요. 근데 뭐 반전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제가 항상 방송에 말씀드리지만 정말 미세하게 떨어진 거지. 이게 뭐 대출금리가 이게 언론에서 과도하게 얘기한 것처럼 떨어졌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0.05% 떨어졌거든요. 신규 것만 그런 거죠? 그렇죠. 신규 것만 그러죠. 코픽스 신규 잔액이 그러니까. 그래서 0.05%가 떨어진 거지. 근데 언론에서 너무 과장해요, 사실. 대출금리 떨어졌다 이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떨어졌는데 일단 그런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코픽스 금리 같은 경우는 12월 봤을 때 이제 4.29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1월 달 대비해서 한 0.05% 떨어졌던 거고. 근데 이제는 사실 이제 시장을 좀 빨리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11월 달에 코픽스가
4% 넘었다는 것이 사상 최대였거든요. 사실 그때가 한번 이슈가 됐었고 계속적으로 이제 4%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코픽스 같은 경우가 일단 주담대 변동금리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는 주담대 변동금리 하신 분들에게는 계속 고금리 상태로 이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변동금리가 이제 떨어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소폭을 하나 됐지만 사실 저는 이벤트성이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정부가 일단 압력을 줍니다. 압력을 주니까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는 주담대 금리를 좀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이제 왜냐하면은 예금 금리만 떨어뜨리고 대출 금리는 그대로 놔뒀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이제 압력을 받으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코픽스도 떨어지다 보니까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은행은 절대 손해 보는 짓을 안 하죠. 왜냐하면 이미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코픽스 같은 경우는 예금 금리를 추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금 금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신 금리 낮아지다 보니까 코픽스 금리도 소폭 떨어지는 거고 은행 입장에서 손해 볼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이 기대하는 것처럼 뭐 대출 금리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소폭 이벤트성으로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그것도 미세하게 떨어질 수 있어도 고금리 상태는 계속적으로 이번 연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고정금리도 실제적으로 봤을 때 3년물 채권금리 따라가게 됩니다. 은행채 그렇게 된다 그래도 역시나 이제 고정금리도 비슷하게 되고 신용은 1년 은행채 1년짜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연도의 그 대출 금리는 상당히 이제 고금리 상태에서 이제 쭉 유지될 가능성은 굉장히 있다.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그걸 알고 시장에 참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자, 이 지금 코픽스가 떨어지면서 우리 그 평론가 말씀에 의한다 하더라도 당국의 예. 정부의 과도한 금리 간섭으로 인해서 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예. 일각에서는 당국 개입에 의해서 대출 금리가 요지경이라는 말까지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정부로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뭐 다주택자, 뭐 고가주택 이걸 떠나서 지금 일반 서민들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이제 영끌한 우리 청년층, 젊은층들이 이제 집 때문에 지금 그날 집값이 막 떨어진 것도 분한데 이 금리가 이제 2배, 3배 오르다 보니까 살기가 사실 어려워요. 기사화 안 됐지만.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내년에 총선도 있는데 사실 이번엔 20, 30대가 많이 지지를 해서 이번 정권이 탄생을 한 거 아니에요? 역대 한 번도 있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생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지지 기반이라고 하시는 그 층들이 이 금리 때문에 지금 거의 그 어떤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기준금리는 올리면서 대출 금리는 올리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협박. 근데 이제 이 배경에는 이 금융당국도 문제예요.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오르면 바로 금리가 오르는데 금리가 떨어질 때는 한참 있다 떨어지고 이게 굉장히 은행만 지금 굉장히 돈을 버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 정서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국이 또 협박을 하고 국민 여론 정서가 안 좋으니까 은행도 이제 마냥 이제 금리를 올릴 수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평론가님 말씀했지만 올해 금리가 이제 떨어지기는 어렵지만 지금 선 내지는 조금 소폭 상승하는. 그러니까 지금 선에서 4%대 뭐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선에서는 아마 유지가 될 거예요. 정부가 금리를 내려라고 한다 그래서 은행에서 그 금리를 여기서 뭐 4점대 중반인데 무슨 4점대 초반으로 내린다는 이렇게는 할 수는 불가능한 거예요. 3점대 내리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 정부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당장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큼 표시도 안 나요. 0.0 몇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 대출 받은 분들이 느끼는 체감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제로. 단지 이제 더 올라가지는 않는구나. 이런 안도는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금리는 이제 더 올라가지 않는구나라는 안도의 시그널을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권에서는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마음대로 금리를 팍팍 올리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번에 정책적으로 이제 대출,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10년 전에는 하우스푸어라고 얘기했고 현재 지금 100만 명이 가까운 영끌러가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100만 명의 어떤 그 대출에 대한 부담금이 굉장히 지금
심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위해서 정부가 2023년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발표가 됐어요. 1월 31일부터 30날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품인지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한번 어떻게 보십니까? 기대감 높았는데 실망도 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특례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까지 됩니다. 이게 좀 특징이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어느 시세 기준으로 가느냐? KB 시세가 가장 우선이고요. 그다음 한국 부동산원 시세 이렇게 이어서 갑니다. 그다음에 소득 같은 경우 소득 제한이 없죠. 이게 또 이슈화 됐었죠. 이제 소득 제한이 없다 보니까 사실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천만 원 이하 이런 분들만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소득 제한도 없어졌고요. 대상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대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입, 그러니까 신규 주택을 이제는 실수요자, 무주택자들이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이제는 이 특례 보금자리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상환 용도가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대출금에 대해서 기존 대출 상환, 한마디로 대환 대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용도로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보존 용도겠죠. 그러니까 주택자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전세금을 못 돌려줍니다. 그게 지금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금 돌려줄 수 있도록 상환 용도로 임차보증금 반환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이게 세 가지 대상으로 지금 특례보금자리가 나왔고, 대출 한도는 이제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LTV가 70%, DTI가 60%. 여기서 특징은 게 DSR 규제가 없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DSR 규제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은행 가서 여러분께서 주담대 받으시는 거와 특례보금자리 가장 큰 대표적인 차이가 DSR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가면 DSR 규제가 있고 특례보금자리는 DSR 규제가 없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야, 고소득자한테 되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제는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그다음에 이제는 특례보금자리론 LTV, DTI 말씀드렸고, 대출 만기가 이번에 또 50년짜리가 있습니다. 보통 은행 가면 40년짜리거든요. 보통 30년에서 40년 이렇게 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이가 50년짜리가 나와서 6가지 만기가 이제 이번에 존재하게 되고,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금리죠.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특례보금자리 나온다 그랬을 때 한 4%대 이제는 소개가 됐었거든요. 언론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들 생각했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4% 초반을 생각했었어요. 근데 딱 뜯어보고 나니까 지금 보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 일반형 같은 경우에 30년짜리, 보통 이제 우리가 장기 30년 많이 하시거든요. 30년짜리 봤더니 4.95입니다. 금리가 생각보다 너무 높죠. 시장금리 은행 가면은 사실 상단이 한 7% 있지만은 하단이 4%짜리 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정책자금 치고는 너무 고금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래서 야, 이거 정책자금 치고 좀 낮춰줄 필요가 있지 않나? 자, 그러면 네네. 우리 권혁준 평론가님은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 정책자금에 대한 유튜브를 따로 하시는데, 네. 지금 우리 지금 부동산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정책자금으로서 어느 정도가 합당한 대출 금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지금의 이제 시장 금리를 봤을 때 전 4% 초반, 예, 4.1 뭐 이렇게. 우대 금리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대 금리가 하면 이제 3.95 아니 3.8까지 떨어뜨려야 되겠죠. 물론 지금 뭐 시장에서는 요 특례보금자리론 하면 우대 금리 적용하면은 0.9% 정도 떨어진다. 3.65까지 떨어져요. 예, 네. 근데 사실 우대 금리를 받으려고는요, 아낌이 해야 되죠, 저소득 청년 해야 되죠, 사회적 배려층이죠, 신용가구죠, 다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 딱 발표하고 공문 딱 보면서 이게 우대 금리를 이게 다 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90 베이시스 포인트 받는, 그러니까 0.9% 금리 혜택 받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4%대 다 온다는 얘기인데 정책 자금 치고는 조금 이렇게 높지 않나.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금리가 좀 너무 높다. 예, 금리가 높다 보니까 조금 이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좀 뭐 우리가 실망하는 수준에 나오긴 했지만 보완을 해서 우리 서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는 현실적인 어떤 정책을 다시 한번 내놔야 된다. 사실 이 특례보금자리론의 히스토리를 본다 그러면 그 예전에 안심전환대출이 있었어요. 그 작년에 나왔던. 근데 이게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는 서민층을 위해서 나온 거다 보니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완전 실패했어요. 대실패했다라고 이제 저희는 평가해 보는데,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일반형 우대 그 안심전환대출이었죠. 이제 이번 연도에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다 합쳐진 겁니다. 이제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이게 합쳐서 나온 게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거든요. 특징의 지금의 이제 국토부의 특징 아니면 금융위의 특징, 뭐 정책당국의 특징을 본다 그러면 일단 시장이 먼저 던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던지고 시장 반응 보고 수정 보완해 나가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특례보금자리론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공문도 나왔고 이게 진행이 되는데 아마 시장의 추이를 보고 나서 이 변화갈 것이다. 왜냐하면 안심전환 대출 탁 타고 나와서 완전 실패하다 나오고 나서요. 어떻게 변했냐면 늘려줬어요. 점점 금액을.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을. 이게 계속적으로 늘려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특례보금자리론 일단 내놨고 이제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아마 금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대 금리 같은 것도 아마 어느 정도 손질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금리 부분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전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중도산 수수료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내가 받고요. 받고 나서 나중에 가서 갈아탈 때 요번에 또 특징이 중도산 수수료 없는 특징이 내가 이거 특례보금자리론 받을 때도 없지만은 또 내가 받고 나서 일반 시중에 있는 부동산 이제 은행 가서 받는 주담대 받을 때도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요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일단 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는 다시 또 갈아탈 때도 중도산 좀 없다. 요게 또 특징이에요. 물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당시에 DTI, 그 당시에 LTV랑 왜냐면 고점이었을 때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 총량이랑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또 이 규제가 되면 한도가 좀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꼭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특례보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교수님 우리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이제 뭐 일본 시장 부동산도 일가견이 있으시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 게 하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그거예요.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과연 바닥점이 어디냐? 언제 내가 실수요자인데 내가 1주택자인데 갈아타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뭐 금리도 그렇고 전세가도 그렇고 모든 내용들 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규제 완화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갈아타는 게 아니면 내 집을 마련하는 게 가장 좋은지 뭐 우리 교수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의 영역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지방에는 주택을 구입하시는 거를 가급적 자제하시라. 지방은 아직 바닥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바닥을 모를 수 있다. 일본이 1991년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이제 일본 지방 도시들이 집값이 떨어지면서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예. 우리는 느껴보지를 못하죠. 아직까지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91년도면 지금 몇십 년 전인데 오르는 지역들을 보면은 대부분 도쿄나 대도시 지역의 중심지 이 지역만 이제 좀 회복을 해서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그 전 가격으로 회복된 지역은 그런 일부 지역, 도쿄의 일부 지역.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앞으로의 주택 구입은 신중하셔야 된다. 내가 돈에 맞춰서 집을 사는 이러한 구입 패턴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에 맞춰서 이 지역에 집을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집을 안 사시는 게 낫지. 좀 더 늦춰서 내가 더 자금력을 키워서 하시는 게 낫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이 도시의 중심지냐 아니냐, 기본적인 일자리나 인프라가 좋냐 안 좋냐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것이 좋은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뭐 올해 하반기 이후에 내가 실제로 실수요자라면은 주택을 뭐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하반기 이후에 어차피 이제 그런 지역들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선에서 아마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바닥선을 찍지 않겠나는 봐요. 그러나 모든 지역이 다 바닥을 찍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지역이 다 같이 이전처럼 가격이 오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오를 수 있는 지역인 내가 집을 사고 싶은 내 그 자산 규모에 맞게 살 수 있는 지역이 정말 주택 가격이 올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야 돼. 방송이란 뭐 그게 가격이 얼마냐 지역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이제는 좋은 지역의 집을 사야 된다. 예. 방송이기 때문에 못 하시는 말도 있겠지만 예. 다이렉트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 실수요자분께서 원하는 단지가 있어요.
예. 고점 대비 몇 프로 정도 떨어지게 되면 제가 움직여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그 전에 많이 올랐던 지역들, 서울 그 지역 지금 투기 지역 과열적으로 묶인 지역들이 보면은 대부분 많이 올랐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단기간에 한 20-30% 이상씩 떨어졌어요. 이런 지역들은 난 눈여겨볼 만하다고 봐요. 30% 정도. 예, 그죠. 현재- 근데 이제 가격 수준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고 결국 이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제가 뭐 길게 얘기를 못해요. 이제 삼극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르는 데만 오르고 떨어지는 데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앞으로 주택의 가치가 자산 가치가 마이너스인 데가 있어요. 세금만 나오고 수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될 수 있는 주식으로 나오면 대장주죠. 이런 지역을 아주 보수적으로 선별해서 주택을 구입하실 거면 올해 말 이후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 밖의 지역들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좀 주택 구입을 좀 관망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 이후에 아마 구입하시는 게 좋겠고 그런 특정 지역들은 올해 말쯤에도 한번 내가 실수요자라면 올해 말쯤에 한번 저점을 찍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올해 말쯤에 한번 구입을 고려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준환 교수님이 그 일본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단연간 수년간의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선 말씀해 주신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자,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월간 부동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을 전해주신 김준환 교수님과 권혁중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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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의견도 남길 수 있으니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